전 추석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서 너무 좋은데, 이게 이 내용이 2주 후에나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일상에 근무하다가 편안한 쉼이 되시길 바라고, 온라인 학습으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은 소통방을 통해서, 그리고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함께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사회 문제를 위한 단계 및 해결을 위한 요소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여섯 번째 욕구 사정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함께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 및 해결을 위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문제로 정의하기. 둘째,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로의 건설, 규정, 재조명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셋째는 사회 문제로 이제 공식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문제가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찬찬하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저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정의하기는 어떤 현상이나 조건이 사회 문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가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러한 현상이나 조건들이 문제를 설명해주고 사회 개혁을 위한 잠재성을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로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로서의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집단이나 사회 문제들이 문제가 있는 조건을 지적하면 그 조건을 요구가 필요한 상태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명확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문제에 개입하기 앞서 조건이 문제로서 정의되도록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사회 문제로서의 건설 과정이라고 한다. 재규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요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한 조건의 문제로 인정받게 되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공식화 부분인데요. 사회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은 사회 문제의 공식화라고 이야기하고, 대중매체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일련의 이슈나 문제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 열악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언론에 나오면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중매체에 의해 알려진 사회 문제가 공식화되면 프로그램 기획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한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서울이겠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상 이분들을 불러내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모인다는 표현보다는 그분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들로 이어지는 방법들이 찾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문제가 존재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한 조건들이 문제로 정의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니까 재규명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건설되지 못한 어떤 조건들은 집단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어느 특정한 집단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의 개입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그들과 하나의 공동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함께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여러분에게 있죠. 사회복지사들이 문제에 대한 존재하는 지역, 사회, 세계의 개념을 위해서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정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과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들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욕구 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욕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사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 중에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도록 이제 시도하는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욕구 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상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전부가 욕구를 가지고는 있죠.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욕구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비슷한 단어로 혼동하고 있는 요구하고 욕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PT 화면에 보이듯이 이제 개인적 요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지지 못할 때 생기는 인지 및 정서 상태로, 요구는 당사자 개인 차원에서 필요한 무엇을 의미한다. 이제 개인적인 요구죠. 욕구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필요한 무엇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을 거쳐서 확인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거침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는 뭐 아이들도 요구하고 있고 다 요구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들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욕구가 되어야 공식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구 사정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름이 익숙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가장 많이 접했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거나 필수적이 결핍될 때 공동적으로 갖게 되는 욕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간 행동의 동기가 바로 이러한 욕구 충족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 또는 동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위 욕구를 더 긴급하고 절실한 욕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가장 많이 이제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에서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식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가장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안전의 욕구, 사회적 또는 소속의 욕구, 이어서 자기 존중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의 욕구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계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안전의 욕구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사회적 또는 소속의 욕구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동기나 개념들이 정리가 되고, 이게 충족돼야 자아 존중, 스스로에 대한 부분, 자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충족돼야 앞으로 이제 더 나은 자신의 욕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고, 이전에 이제 1학년, 2학년, 1학년, 뭐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슬로우의 이제 욕구를 보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 집단에 파악된 다양한 욕구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인지하는 개별적인 욕구를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에 파악된 다양한 욕구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현실 상황에서 사회복지 간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욕구 중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 등 기초적인 하위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아동학대를 예를 들어 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안전을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김에도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는 쉼터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도 김해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선 분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소속과 친밀감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긴급하고 위험하고 이런 내용들이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둘째는 클라이언트가 인지하는 개별적인 욕구를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의식주의 제공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범죄,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각종의 안전장치들의 구실을 하는 것들이 서비스보다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브로드쇼의 욕구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브로드쇼는 욕구를 정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욕구의 기준을 정하는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현적 욕구, 비교적 욕구로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범적 욕구는 전문가의 지식에 기반한 판단으로 일정한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욕구로 규정하며, 일정 기준의 욕구로 파악되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목표로 하는 데 유리하다.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욕구의 정도가 전문가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식, 기술, 가치관, 시간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욕구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두 번째, 인지적 욕구입니다. 인지적 욕구는 욕구를 갖는 당사자 스스로가 인지하는 욕구를 말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인지하는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직접 면접하거나 전화통화하거나 우편으로 조사하거나 전자설문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고, 당사자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별로 인지 욕구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적절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현재나 가까운 장래의 여건이 어떤지, 여건에 대한 상황들이 어떨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표현적 욕구는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표출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욕구를 말하는데, 서비스에 대해 수요에 기초한 욕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사람의 수를 측정하는데, 그리고 다시 말해서 대기자 명단과 함께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산하는 방식들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는 이제 표현된 욕구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경우 어느 정도 욕구가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어떠한 욕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자격 요건에 미흡하거나 기관에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되지 않을 때, 교통편이 한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정보가 부재한 경우에는 당사자 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명확하지만 이게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교적 욕구는 상대적 욕구라고 하고, 욕구를 가지는 당사자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정해지는 욕구를 말하는데,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들 간의 비교 또는 지역들과 비교하는 경우 비교적 쉽게 욕구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되는 다른 집단과 지역이 실제로 기준으로 삼을 만큼 동일한 수준의 욕구가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 집단의 선정과 대표성의 문제 등에 있어서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안, 고령, 어령 이런 데 있는 어르신들의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 여건,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욕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획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구실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욕구조사는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성과 평가의 근거가 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의 존재 여부와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타 기관이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알 수도 있고 서비스 활용에 있어 장애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어서 욕구 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1단계는 욕구 조사의 목적과 자원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로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부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3단계는 조사를 설계하는 거. 어떻게 해나갈 건가? 4단계는 자료 수집과 분석. 뭐 직접 데이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먼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수정해서 참고할 수도 있는 거죠. 5개는 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를 거치게 되고, 자세한 내용들은 책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구 사정에 있어서 욕구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욕구 조사 방법과 간접적인 욕구 조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직접적 조사 방법에는 욕구 조사 방법에는 지역 주민 및 표적 집단 서베이라는 방법이 있고, 초점 집단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사회 공청회 또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접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역 주민 또는 표적 집단 서베이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서베이와 표적 집단 서베이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서베이를 이야기하는 지역 주민 서베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잠재적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사회 조사를 진행할 때 유용한 방법이고, 표적 집단 서베이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의 주대상으로 삼는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 중심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욕구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지금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현안에서 조금 이제 멀어진 건 아닌데, 당사자들은 힘들어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저쪽 이제 장류, 그러니까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 여기 있는 김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만, 특히나 제가 살고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표적 집단에서 장류에 살고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 같은 광범위한 지역 문제, 잠재적 클라이언트 이런 거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본 그러니까 핵 오염수 처리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오염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부분에서 서베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건 지역의 모든 우리나라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지역 주민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민투표, 주민투표 이런 개념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표적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이제 장유소각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아동, 그러니까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직접 욕구 조사 방법 중에 이제 초점 집단 기법이라는 건 있는데, 문제나 욕구를 갖는 클라이언트 집단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그들의 심층적이고 인지적, 표현적 욕구들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이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질적 조사, 인터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론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 요소들을 이제 찾아내는 작업들이 방법이고, 논문 쓸 때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초점 집단은 집단 구성 목적이 토론 주제에 대한 분명한 초점이 있다고 의미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풍부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7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질적 자료를 수납하는 집단을 말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김해시 아니, 재작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해시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각 영역별로 대상별로 이런 초점 집단 기법 뭘 해서 이제 FGI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점 집단 인터뷰 뭐 이렇게 테크닉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의 주민들을 전체를 다 만날 수, 김해 시민 50만 명을 다 만나서 이 욕구들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대표성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 공청회 또는 포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개적 토론회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 주민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욕구나 문제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자리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욕구나 문제를 확인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관심 있는 사람만 오죠.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나 힘을 가진 집단의 특정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 때로는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희들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그 TF 10명 중에 제가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있는 분들 아니면 당사자가 의견을 내실 때는 엄청나게 힘이 실립니다. 근데 특히나 제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쪽에 이제 대변을 하고 있거나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사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한계점들이 많이 노출되기도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해시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울릉도에도 있는 청소년 회관이 김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가 김해시보다 살기가 좋아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돼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강유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조금 크게, 문화센터가 조금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없었냐면 당초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정치적 부분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지금 김해시 여성센터 건물이 원래 당초에는 청소년 센터로 만들어졌는데, 뭐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논리에서 여성센터로 전환되면서 청소년들한테 기회가 뺏겨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논리도 공정회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지는 부분이 많은 아쉬움들이 존재했고,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 청소년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직접적인 욕구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시간에 그냥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하고, 다음 녹화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보면 간접적 욕구 조사 방법에는 2차 자료 분석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다음 녹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와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제공하면서 있던 여러 가지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아니면 그 직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주요 정보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빅마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집단에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동장님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제 델파이 조사 방법이 또 세 번째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뭐 문제 정의나 욕구 파악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뭐 짚어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조사 이거를 이제 했는데, 후반부에 간접적인 욕구 조사 방법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정의나 욕구 파악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욕구조사,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이제 대상자 선정, 이런 것까지를 하고 나면, 그걸 듣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 뭐 시험 치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이제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5명에서 6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계실 건데, 쉽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불만이 생기면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욕구 사정 간접적인 부분들까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